요양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다가 살에 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흔히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매일 겪는 일상적인 케어 방법들이죠. 그 반찬을 아주 잘게 다져서 드리거나 아니면 알약 드실 때 목에 안 걸리게 고개를 뒤로 확 젖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 상식적인 행동들이죠. 그렇죠. 정말 다들 그렇게 하시고 그게 어르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식사 케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상식적인 행동이 사실은 어르신을 오연성 폐렴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막연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돌봄 방식들 이면에 그 인체의 물리적인 구조랑 완전히 반대되는 오해들이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와, 치명적인 실수라니.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핵심 주제가 바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입으로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식사 케어의 과학입니다. 네, 과학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의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지금 현장에서 잠깐 짬을 내어 이어폰 꽂고 계시거나 아니면 출퇴근길 버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돌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매일 식사 시간마다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시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기침을 좀 덜 하시게 할까? 이런 고민 정말 많으셨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하는 뻔한 매뉴얼을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인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원리를 완전히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 식사라는 게 단순히 입에 영양분을 밀어넣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의 호흡, 근육, 신경계, 심지어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 전부 다 얽혀있는 고도의 종합 예술이자 생존 그 자체입니다. 고도의 종합 예술, 진짜 표현 좋네요. 그럼 이 복잡한 메커니즘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하면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꿀꺽 삼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건강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니까요. 근데 이게 전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식사는 무려 5단계의 아주 정교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5단계나요? 입에 넣고 씹고 삼키면 끝 아닌가요? 시작이 입이 아니라 뇌입니다. 눈으로 음식을 먼저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저거 따뜻한 된장국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뇌가 먼저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뇌에서 신호를 쫙 보내서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들죠.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음식을 입안으로 가져오는 단계고요. 세 번째가 이제 치아로 씹어서 부수고 타액, 그러니까 침과 섞는 저작 단계입니다. 음식을 씹는다는 건 그냥 알맹이를 작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방금 침이랑 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 핵심이에요.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약간 끈적하고 매끄러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야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식괴라고 부릅니다. 식회요? 음식 덩어리라는 뜻이군요. 네, 맞아요. 이 식괴가 입안에서 아주 잘 만들어져야 네 번째 단계인 삼킴, 즉 연화 과정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식괴가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면 숨구멍인 기도를 덮개가 찰나의 순간에 탁 닫아버려요. 오,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다섯 번째 단계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기도 덮개가 닫히는 그 과정은 우리가 막 의식해서 닫아야지 하고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시면 아실 텐데 혀가 입천장을 꾹 밀어 올리는 순간 목적 근처에서 뭔가 꿀렁하면서 넘어가는 그 느낌. 이게 반사작용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걸 연화 반사라고 하죠. 음식이 넘어오는 걸 목의 센서가 감지해서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숨구멍을 닫아버리는 아주 놀라운 자동 시스템이에요.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마치 정교한 타이머로 작동하는 공장의 자동문 시스템 같아요. 물건이 오면 문이 착 열리고 착 닫히고.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드시고 인지나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이 센서가 고장난 자동문처럼 반응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문이 늦게 닫히는군요. 네. 닫혀야 할 문이 늦게 닫히니까 미처 못 닫힌 숨구멍으로 음식이 쑥 떨어져 버리는 오연, 흔히 말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죠. 센서가 느려서 문이 늦게 닫히는 게 문제라면 여기서 우리 돌봄 종사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딱 등장합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씹기도 힘들어하시고 삼키는 타이밍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매일 보는 모습이죠. 그러면 음식을 그냥 아주 잘게 다져버리면 무조건 편한 거 아닌가요? 씹을 필요도 없고 입에 넣자마자 호로록 넘어가니까 목에 턱 막히거나 살해 드릴 위험도 적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크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잘게 다지기만 한 음식은 삼키기에 가장 위험한 형태 중 하나거든요. 네. 아니 크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목구멍으로 넘기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위험하죠? 자, 아까 제가 세 번째 단계 설명할 때 음식을 침과 섞어서 끈끈한 덩어리인 식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네. 뭉쳐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생당근이나 퍽퍽한 살코기를 그냥 아주 잘게 다져서 입에 한 숟갈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입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침이랑 잘 안 뭉쳐질 것 같은데요.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막 까끌거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이 가루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삼키겠다는 신호를 뇌가 보내기도 전에 그냥 중력에 의해서 목구멍 뒤로 스르륵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헉! 문은 아직 열려 있는데. 맞아요. 연화 반사 센서는 아직 음식 안 내려왔다 하고 기도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그 다져진 가루들이 우수수 기도로 먼저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덩어리째로 좀 묵직하게 다가와야 센서가 왔다, 문 닫아라 하고 반응을 하는데 흩날리는 먼지처럼 훅 들어오니까 센서가 감지를 아예 못하는 거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다진 음식이 무조건 안전하고 좋다는 건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다진 게 오히려 기도로 직행할 수 있다니 확 와닿습니다. 그럼 입안에서 흩어지지 않게 잘 뭉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음식 형태를 떠나서 더 근본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아예 입조차 꾹 다물고 안 벌리시는 어르신들이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고집을 부리시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절대 반찬 투정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식사의 첫 번째 단계, 즉 인지 단계에서부터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아, 뇌에서 아예 식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군요. 그렇죠. 치매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물체가 밥이라는 사실 자체를 뇌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게다가 지금이 식사 시간이라는 것도 모르시고요. 이럴 때 우리 보호자나 종사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실수요? 바쁘니까 그냥 어르신 침대 옆에 선 채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숟가락에 밥을 퍼서 입가로 쑥 들이미는 거예요. 자, 어르신 하하세요 하면서요. 어후, 저라도 깜짝 놀라서 입 닫겠는데요. 내 시야는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 정수리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훅 하고 내 입으로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방어벽을 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시야가 좁아진 어르신들에게 그건 엄청난 공포거든요. 공격받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의 출발선은 항상 물리적인 눈높이여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요? 네, 반드시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아서 어르신과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고요.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따뜻하고 고소한 두부조림이 나왔네요. 이렇게 명확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셔야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을 모두 자극해서 잠들어 있는 뇌의 인식 스위치를 직접 탁 켜드리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입을 열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입을 여셨다고 칠게요. 아까 다진 음식의 위험성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 먹기 편하시라고 밥, 국, 반찬을 한 그릇에 다 넣고 비비거나 아예 믹서기로 위인 갈아서 죽처럼 드리는 건 어떨까요? 현장에서 바쁠 때 진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부드럽고 꿀떡꿀떡 삼키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른바 비빔밥 스타일로 모든 걸 섞어버리는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요? 잘 넘어가면 된 거 아닌가요? 바로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 때문입니다. 아밀라아제요?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그 침속 효소 맞죠? 탄수화물 분해해서 단맛 나게 하는 거.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밥을 반찬과 섞어서 어르신 입에 한 입 넣어드리고 나면 숟가락에 어르신의 침이 묻잖아요. 그 숟가락이 다시 어르신의 밥그릇으로 들어갑니다. 아, 섞인 밥 안으로 침이 묻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 보통 20분, 30분 길게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밀라아제가 섞인 음식물들을 그릇 안에서 맹렬하게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걸쭉했던 죽이나 진밥이 나중에는 완전히 찰랑찰랑거리는 물처럼 액체처럼 변해버립니다. 헉, 그릇 안에서 음식이 액체로 변한다고요? 잠깐, 액체라면 아까 센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흘러내리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연결하셨네요. 점성이 사라진 물 같은 액체 형태가 목구멍으로 가장 빠르게 넘어가서 기도로 훅 들어갑니다. 즉, 살에 들기 제일 좋은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어르신 안전하자고 정성껏 비비고 섞어둔 음식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의 기도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셈이네요.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속으로 막 이러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바쁜 식사 시간에 반찬을 어떻게 일일이 다 따로따로 떠먹여 드립니까? 섞어야 빨리 드리죠. 근데 이런 물상 변화의 위험성도 심각하지만 사실 다 섞어버린 밥은 솔직히 무슨 맛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맞아요. 시각적으로도 식욕을 확 떨어뜨리죠. 존엄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수전조리라는 기법입니다. 수전조리요? 물이랑 전기는 아닐 테고 무슨 뜻이죠? 손, 앞, 전을 써서 밥 먹기 바로 직전에 조리한다는 뜻인데요. 미리 한꺼번에 다 섞거나 갈아두는 게 아니고요. 식사 바로 직전, 즉 숟가락 위에서 한 입 크기로 밥과 반찬을 살짝 섞거나 으깨어 입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아하, 그릇 전체를 막 비벼버리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때그때 한 입씩만 섞어드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밀라아제로 인해서 그릇 전체 음식이 물처럼 사가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도 이건 생선 맛이구나, 이건 시금치 나물 맛이구나 하고 각각의 고유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죠.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맛을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챙기는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교대 연하라는 기법을 쓰시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교대 연하요? 번갈아 가면서 삼치게 한다는 뜻인가요? 네, 질감이 다른 걸 교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분이 좀 많아서 삼키기 편한 계란찜이나 미역국을 한 숟갈 드셨다면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오물오물 씹어야 하는 나물 반찬이나 고기를 드리는 식으로요. 계속 부드러운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질감을 교차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입안에 남아있던 음식물 찌꺼기도 다음 음식에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고요. 또 삼킴 근육과 신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질감의 자극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상태를 딱 유지하게 됩니다. 와, 수전조리와 교대 연화. 이건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 점심 식사 시간부터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꿀팁이자 실용적인 방법이네요. 네,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음식의 형태와 먹이는 방법은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쳐보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래도 자꾸 기침하시고 살해드리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희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그 해답이 식탁 위가 아니라 식탁 아래에 있더라고요. 식탁 아래요? 아, 물리적인 중력과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발바닥과 중력의 물리학이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르신들이 휠체어나 일반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 정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발바닥 전체가 바닥이나 발판에 완전히 닿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밥을 씹고 삼키는 건 입이랑 목구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발바닥이 허공에 떠 있는 거랑 목구멍으로 밥 삼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어차피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 체중은 엉덩이에다 실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슬처럼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며 앉아 계신 분들은 발을 바닥에서 살짝 뗀 채로 등받이에서 떨어져 앉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무거운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와 허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시던가요? 잠깐만요. 저도 해볼게요. 발 떼고. 으차! 아니요. 뭉이 막 한들거리고 불안정해지는데요. 코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연하 반사, 즉 삼키는 동작도 일종의 강한 근육 수축 운동입니다. 목 근육이 제대로 힘을 팍 써서 꿀꺽 삼키려면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상체를 고정하려면 코어 힘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상체를 고정하려면
골반과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코어의 힘은 발바닥이 땅을 단단하게 디디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발이 허공에 달랑달랑 떠 있으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목과 어깨 근육을 잔뜩 긴장시키게 되거든요. 아, 넘어지지 않으려고 목에 핏대를 세우게 되는 거군요. 네, 목 주변 근육이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 있는데 삼킴 기능이 부드럽게 작동할 리가 만무하죠. 와, 진짜 뼈 맞은 기분이에요. 목에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몸통이 안정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발바닥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생존의 물리학이네요, 정말. 근데 만약 어르신 체구가 너무 작으셔서 휠체어 발판에 발이 안 닿으시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든 닿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휠체어 발판 높이를 조절하시거나 정 안 되면 두꺼운 책 묶음, 다본 잡지, 수건, 단단한 쿠션 뭐든 좋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단단하게 닿도록 무언가를 받쳐주셔야 해요. 발이 안 닿는 빈 공간을 꽉 채워주는 거군요. 네, 무릎과 골반 각도는 90도를 딱 유지하시고 상체를 살짝만 앞으로 숙인 자세. 이게 바로 안전한 연화를 돕는 최고의 장비 세팅입니다. 그럼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각도를 맞추나요? 이건 그냥 침대 리모컨으로 등받이 각도만 버튼 눌러서 쭉 올리면 상체가 알아서 세워지잖아요. 그것도 현장에서 정말 흔하게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버튼 하나면 편한데. 자, 누워 계신 상태에서 등받이만 무작정 위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엉덩이가 침대 밑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엉덩이가 빠지니까 등이 구부정하게 휘겠네요. 맞습니다. 등이 새우처럼 휘고 목은 꺾이면서 턱은 하늘을 향해 훌쩍 들리게 됩니다. 자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어르신의 무릎 아래에 먼저 쿠션을 빵빵하게 받쳐서 다리가 살짝 굽혀지게, 즉 방파제 같은 벽을 만들어준 뒤에 등받이를 올려야 합니다. 무릎 쪽에 지지대를 먼저 만들어야 미끄러지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등받이를 올린 후에는 등과 침대 사이에 붕 뜨는 빈 곳이 생기거든요. 거기를 수건이나 얇은 베개로 채워 넣어주셔야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빈틈없이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턱이 하늘로 들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고개 뒤로 젖히고 침을 꿀꺽 객. 어휴, 잘 안 삼켜지는데요. 목 앞쪽이 팽팽하게 당겨서 엄청 억지로 힘을 줘야 겨우 넘어가요. 방금 하신 그 자세, 그게 바로 살에 들리기 딱 좋은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턱이 들리면 목 앞쪽의 기도가 활짝 열리거든요. 물 빠지는 파이프가 일직선으로 쭉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가 일직선이 된다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음식이나 물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활짝 열린 숨구멍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죠. 헉,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거 보면 모델들이 스포츠 음료 마실 때 고개 뒤로 확 젖히고 꿀꺽꿀꺽 마시잖아요. 일상에서는 되게 시원해 보이고 자연스러운 그 자세가 연화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사실상 기도로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무서운 행동이었군요. 알약 드실 때 고개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턱을 가볍게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기도는 좁아지고 뒤쪽에 있는 식도는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거든요. 아, 턱을 당기면 기도는 닫히고 밥줄인 식도가 열린다. 네, 그래서 음식이 식도로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물리적인 중력과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생명을 지켜내는 과학인 셈이죠. 식탁 위에 숟가락부터 휠체어 발바닥의 각도, 턱의 위치까지. 와, 이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마치고 어르신이 식사를 무사히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습니다. 아유, 어르신 오늘 식사 너무 잘하셨네요. 속 든든하시죠? 이러면 끝일까요? 안타깝게도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모두가 잠든 밤에 소리 없이 찾아오거든요. 밤에요? 바로 장기요양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 때문이죠. 네, 바로 오연성 폐렴입니다. 폐렴이 무서운 건 아는데 밥 먹다가 살에 들려서 캑캑 기침하시는 것만 오연이 아니었나요? 밥 다 드셨는데 왜 밤에 폐렴이 오죠? 현장에서는 식사 중에 막 눈에 띄게 기침하시는 현성 오연을 무서워하시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오연입니다. 미세 오연이요? 네, 식사 후에 어르신 입안이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거기서 순식간에 엄청난 세균이 번식합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밤에 주무실 때 연화 반사 기능, 즉 센서도 같이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센서가 꺼진다고요?
네, 그때 입안에 고여있던 세균이 바글바글 득실거리는 타액이 조금씩 목구멍을 타고 기도로 흘러들어가서 폐에 쌓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세상에, 숨 쉴 때마다 그 세균 덩어리 침이 폐로 넘어간다니 진짜 끔찍하네요.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그래서 매 식사 후의 양치질과 구강 점막 관리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최전선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귀찮지만 의무적으로 해드리는 양치가 사실은 밤사이 어르신의 폐를 지키는 아주 든든한 파수꾼이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누워 계신 분들 양치해드릴 때는 마지막에 물로 헹구는 게 또 엄청난 일이잖아요. 누운 상태로 물을 뱉어내셔야 되니까. 이때도 각도가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식사하실 때처럼 턱을 당기거나 아예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치과위라고 하죠. 그래야 헹궈낸 더러운 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하는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고개를 옆으로 뉘어서 물이 볼을 타고 밖으로 흐르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진짜 고충은 따로 있습니다. 수건 깔고 각도 잡고 칫솔 들고 준비 다 했는데 어르신이 입을 아주 꽉 다물고 절대 안 열어주실 때예요. 아, 정말 난감하죠. 억지로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닦으면 방금 말씀하신 폐렴 걸린다니 그냥 둘 수도 없고 정말 환장을 노르시거든요. 현장에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딜레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할 건 입을 꽉 다무는 게 보호자를 골탕 먹이려는 고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이 아니면 왜 그러실까요?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뾰족하고 거친 칫솔이 내 입으로 불쑥 들어오는 게 일종의 무기처럼 느껴져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시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입안이 너무 건조해서 예전에 칫솔모가 닿기만 해도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겪었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 반항하는 게 아니라 공포와 통증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었다. 선생님, 그럼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무작정 칫솔부터 막 들이밀지 마시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부드럽게 대화를 건네면서 어르신 볼 주변과 턱 관절을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안을 닦기 전에 바깥 근육부터요? 네. 그렇게 해서 굳어있는 근육의 긴장도 풀고 심리적인 경계도 허무는 거죠. 어르신, 입안이 텁텁하시죠? 제가 개운하게 해드릴게요. 아프지 않게 살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심시켜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게 살살 하겠다는 약속. 결국 신뢰가 쌓여야 다친 입도 열린다는 거군요. 아, 그리고 양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 보호자나 선생님들의 안전도 챙겨야 하잖아요. 어르신이 기침하시다가 비말이 얼굴로 튈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종사자분들의 감염 예방도 필수죠. 마스크와 장갑, 페이스 실드 착용은 기본이고요. 구강 케어를 할 때는 칫솔을 어르신의 목구멍 안쪽으로 쑥 밀어넣기보다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즉 종사자 몸 바깥 방향으로 쓸어 내리듯 닦는 것이 비말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리기.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례를 막고 폐렴을 막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예방하는 방어적인 케어에 관해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어만 하기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나마의 삼킴 근육과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게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훈련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용불용설, 즉 안 쓰면 퇴화한다는 법칙은 우리 삼킴 근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약해지거든요. 맞아요. 어르신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시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4인용의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씀을 안 하시면 입 주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입을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만들어드리는 게 최고의 예방이자 훈련입니다. 아, 요양원 거실에서 프로그램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손뼉 치면서 크게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시간 보내기용 여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주 훌륭하고 체계적인 구강재활 훈련이에요. 큰 소리로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고 식사 전에 크게 심호흡하는 것. 이 모든 활동이 다 연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오, 돈 안 드는 훌륭한 훈련이네요. 그리고 특히 식사하시기 10분 전쯤에 하는 구강체조나 타액선 마사지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구강체조요? 어떤 마사지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쉽습니다. 뺨을 양쪽으로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렸다가 다시 홀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혀를 입 밖으로 상하 좌우로 길게 쑥 내밀어 크게 움직여 보는 거죠. 메롱하듯이 혀를 움직이고 볼에 바람 넣고 네, 그리고 기미치나 턱밑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닫혀있던 침샘이 자극돼서 침 분비가 입안으로 확 늘어납니다. 저도 지금 턱밑을 꾹 눌러봤는데 진짜 침이 고이네요. 아까 세 번째 단계 10궤를 만들 때 침이 섞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타액으로 입안이 촉촉해지면 미각도 훨씬 예민해져서 밥맛도 훨씬 달고 맛있게 느껴지고요. 음식물이 매끄럽게 잘 뭉쳐져서 연화 반사도 훨씬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살해드릴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와, 밥 먹기 전 5분 체조와 마사지가 밥맛도 살리고 생명도 구한다니 이거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케어네요. 당장 내일부터 어르신들 식사 전에 다 같이 해봐야겠어요. 저는 이런 작은 일상적 훈련들이 가지는 진짜 가치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구강체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그럼요. 어르신 스스로 내가 아직 누군가가 콧줄이나 배에 꽂아주는 튜브 없이 내 힘으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구나 하는 그 깊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과정이거든요. 먹는다는 행위는 곧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자존감. 와, 오늘 저희가 나눈 긴 이야기의 핵심이 선생님의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현장에 계신 장기요양 종사자 및 돌봄 담당자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식사 시간마다 치러내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과학적 원리와 심리적 계산이 촘촘히 깔린 위대한 작업인지 오늘 깊이 실감하셨을 겁니다. 네, 정말 바쁘고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다진 음식을 한 그릇에 비빔밥처럼 섞어버리는 대신에 숟가락 위에서 질감을 살려 섞어주시는 그 수전조리의 수고로움. 식사 전에 눈을 맞추며 건네는 다정한 첫인사. 침대 각도와 발바닥 90도를 맞추기 위해 등 뒤에 수건을 그어주는 그 섬세함. 그리고 어르신의 폐를 지키는 밤의 구강 케어와 식전 체조까지.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높이고 한 인간의 존엄한 삶을 하루하루 연장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의 턱 각도를 단 1인치 아래로 당겨드리고 칫솔질을 무서워하실 때 긴장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은 결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아주 거룩한 돌봄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장의 돌봄은 정말 숭고한 전문직입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상상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점심이나 저녁에 가장 맛있게 드셨던 따뜻한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에 침이 고이고 기분이 싹 좋아지시죠? 네, 맛있는 음식 생각하면 다들 행복해지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즐거움을 하루라도 더 길게 누리게 하는 열쇠가 병원에 있는 수억 원짜리 최첨단 의료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맞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휠체어 발판의 높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돌봄 현장에 출근하시면 다른 어떤 급한 업무보다 먼저 우리 어르신들의 휠체어와 식사 자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는지 확인하는 거요. 네, 그분들의 두 발이 닿지 않는 허공에 위태롭게 대롱대롱 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바닥에 든든하게 닿도록 두꺼운 책이나 수건이가도 꾹꾹 눌러 받쳐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내일 아침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존엄한 식사 케어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칩니다. 척박한 돌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장기 요양 종사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을 보내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시는 모든 돌봄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내일을 저도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